안녕하세요. 저는 30대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나랑 악연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악연이라는 단어만 봐도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삶을 버리고 싶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기억이지만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대나무 숲이 돼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뭐든 보면 종이로 접고 그림도 잘 그렸죠. 주변 어른들은 다 아빠 손재주를 닮아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도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참 좋아서 어려운 기계도 잘 고치시고 못 만드는 게 없으셨대요. 집안이 가난해서 용접공이 되셨지만 그것마저 너무 잘하셔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대기업에 스카우트 돼서 해외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셨어요. 외국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진출해서 만든 유명한 큰 건물이나 다리 같은 것들 중에 아빠가 일하시고 만드신 게 많아요. 남들한테 드러내서 자랑은 하지 않지만 제겐 늘 자랑스러운 아빠랍니다. 하지만 아빠 없이 오랜 세월 떨어져 사니까 자주 전화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지만 가족의 빈자리에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빠가 물려주신 그 손재주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사고 괴롭힘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미술은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멀리 계시는 아버지가 풍족하게 돈을 보내주셨지만 더 부담을 드리긴 힘들어서 미술과 관련된 컴퓨터 디자인 학과를 갔고 알아주는 회사의 디자이너로 들어갔습니다. 경험 삼아 출품했던 디자인들이 상을 받아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한 지 3년쯤 되니 마음이 점점 더 허무하고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옆에서 절 계속 챙겨주던 제 사수랑 그만 눈이 맞아 버렸어요. 참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평온하기만 했던 제 일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얼굴을 상견례 자리에서 보게 됐어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 여동생이라고 소개받은 그 자리에는 고등학교 시절 저를 그렇게나 괴롭히던 그 아이, 현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상견례 자리라 긴장해서 그런 줄 알고 계속 밝은 분위기로 바꾸려고 했지만 제 표정은 굳어서 풀리지가 않았어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제가 많이 긴장한 것 같다며 부드럽게 웃어주셨어요. 그 미소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인자해 보이셨어요. 아, 다행이다. 웃는 얼굴이 참 고우시네 했는데 그 순간 현주가 자기 엄마한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인자하게 웃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진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엄마는 내가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이모 집에 고1까지 같이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혼자 자취를 했습니다. 혼자가 익숙하지만 늘 외로움에 마음이 허했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려달라고 하는 그림들을 그려주고 용돈도 조금씩 벌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면서 미술반 애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린다느니 배우지 않아도 미대 입시하는 애보다 훨씬 잘 그린다며 소문이 났어요. 심지어 그런 말을 제가 하고 다녔다는 말까지 돌았죠. 하필 그게 우리 반 깡패 현주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아도 현주는 부족한 실력으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전 그냥 끄적거린 그림인데 아이들이나 선생님까지 감탄하니까 눈이 돌아버린 거였어요. 미술 시간에 그린 풍경화가 선생님 마음에 꼭 든다셔서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저 몰래 그걸 대회에 출품하셨더라고요. 제가 상까지 받게 되면서 현주는 결국 뒤집어졌어요. 현주도 그 대회에 그림을 출품했는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돈까지 많이 주고 대필해서까지 출품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나 봐요.
그때부터 알 수 없는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왜 알 수 없는 괴롭힘이냐면 현주가 직접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혔거든요. 급식실에서 밥 받고 가는 제 다리를 걸게 하거나 입시 준비로 만드는 포트폴리오를 몰래 몇 장씩 찢어버리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물감이나 붓을 잠시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고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별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사물함에 상한 우유를 부어놓고 제 교복에 커피를 부었어요. 점점 더 대담해지더니 가방을 뒤져 아빠가 선물로 보내주신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기도 했어요.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큰 괴롭힘은 구타였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절대 자기 손으로는 저를 때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없는 틈을 타 아이들에게 얼음땡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지금 이 상황에 얼음땡이 무슨 말이람 하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움직이다 걸리면 한 대씩 때리자며 애들을 겁박하더군요. 학교 일진 여자친구라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애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장난으로 약하게 때리기 없게 하더니 저를 지목하면서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나 안 움직였어. 봤어. 근데 너 숨 쉬던데? 야, 뭐해? 다들 때려!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어쩔 수 없이 등이나 살짝 때리고 가려고 하니까 현주가 저를 확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야, 뭐해? 밟아! 근데 참 주위 손가락이 참 예쁘네. 아이들이 점점 저한테 다가왔고 저는 너무 공포스러워서 몸을 떨었어요. 심지어 현주는 제 눈앞에서 커터칼을 일부러 드르륵거렸어요. 살면서 비릿하게 웃는다는 말을 책에서만 봤었는데 정말 그 악마같이 웃는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꼭 악몽을 꾸는데 늘 저 상황에 괴로워하는 꿈이었어요. 다행히 감독하던 선생님이 발견하셔서 몸을 더 다치거나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날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야간 자율학습 자체가 공포여서 선생님께도 빠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선생님이 아예 야자를 우등반 아이들만 있는 팀에 넣어주셨어요. 저희는 그때 드림팀이라고 불렀었네요. 현주는 저를 더 재수없어 했지만 더 이상 현주의 괴롭힘은 닥지 않는 곳이어서 마음 편하게 공부했어요. 고3 생활이 정말 우울하고 괴로웠지만 간신히 참고 참아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현주는 결국 인서울대학 진학에 실패해서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을 갔다고 들었어요. 다신 마주치는 일이 없겠구나 하고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 저 애와 가족이 되어야 한다니요. 상견례 자리에서 현주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씩 웃더니 어머, 너 내가 아는 주희 맞지? 수술이라도 한 줄 알았다. 전혀 못 알아봤어. 세상에, 그동안 많이 세련되고 예뻐졌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와, 다 명품이네. 이거 다 얼마짜리야? 야, 이거 예상 밖인데? 오빠, 얘 내 고등학교 친구야. 그것도 같은 반. 진짜 신기한 인연이다, 그지? 둘이 고등학교 때 친했어? 그럼, 우리 많이 친했어. 게임도 같이 하고 말이야. 재밌는 추억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 주희야? 내가 그년만 아니었어도 주희 너랑 같은 학교를 가는 거였는데 그년 때문에 스트레스가 여간 심했어야지. 나만 수능 망치고 그년은 학교도 잘 갔다더라. 좋은 날에 뭔 또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긴 나중에 하자. 너네 둘이 친했다니까 난 너무 신기하다. 왠지 우리 집엔 고부 갈등, 시누이 문제 이런 거 없을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좋다. 아버님도 오늘 같이 오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지 자기야? 더러운 성격과 날 괴롭히던 말투도 여전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저기서 말하는 그녀는 절 얘기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항상 악연이란 단어만 생각하면 떠오르던 그 현주를 가족으로 만나 살아야 한다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음료도 계속 목에 걸리는 것 같아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그동안 좀 피곤했어서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왔습니다. 사실은 몸이 덜덜 떨려서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상견례 자리 이후 저는 남자친구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왕따 가해자였다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빠가 얼마나 있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저는 도저히 현주랑 같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드라마로만 봤지 실제로 저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이런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건지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정말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봤지만 가족이 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상견례 이후 자기를 피하는 제가 이상했던지 애써 불안한 기색을 감추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마음을 정했던 저는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계속 이유를 캐물었고 결국 동생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도저히 남자친구랑 결혼 못하겠다고요. 주희야, 잠시만. 나 네 말 믿어. 현주 걘 그러고도 남을 애야. 하지만 결혼은 나랑 하는 거고 우리 따로 나와서 사는 거니까 부딪힐 일 별로 없을 거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상황 정리할 테니까 믿어줘. 난 꼭 너랑 결혼할 거야. 전 남자친구의 저 확신에 찬 말에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는 바로 집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친은 집에서 식구들이랑 싸우고 난리가 났었나 봐요. 여동생에게 주희한테 사과하라고 난리를 친 거죠. 다음 날 남자친구 어머니와 여동생이 같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로비에서 계속 기다리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갔어요.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기 싫다는구나. 제발 다시 생각해보련. 네가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우리 딸도 그때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단다. 결국 현주는 대학도 실패했지만 그래도 너는 좋은 학교도 가고 이렇게 멋진 회사도 다니고 있잖니. 지금부터라도 좋은 사이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현주는 그러고 싶다고 하던데 주인이가 제발 마음을 바꿔다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한다잖아. 나는 네가 꼭 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현주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오빠한테 혼나서 어제 하루 종일 울었단다. 그러니 꼭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얘야. 주희야, 내가 그때 너를 좀 많이 질투하고 심술이 나서 툴툴거렸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걸 너는 노력 없이 쉽게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너한테 몹쓸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 일은 잊고 이제 우리 다시 사이좋게 잘 지내자. 내가 정말 잘할게.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생각 좀 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희야, 내가 정말 미안해. 네가 예전부터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힘들었다고 지나가듯이 몇 번 얘기했던 게 다 내 동생 때문이었다니.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다. 하지만 결혼은 나랑 하는 거잖아. 나를 믿고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사실 지금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니야. 어릴 적 내 친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가엾게 생각하신 큰아버지가 날 큰아버지 호적에 올려서 양자로 저 집에 들어갔거든. 고아원보다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큰아버지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난 후에 큰어머니는 나를 물주로 삼으셨어.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 달라고 하시고 여동생까지 내가 다 케어해야 했어. 현주가 친 사고들까지 뒷수습은 항상 내가 다 해야 했지.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사는 게 아니었어. 결혼은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너는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 때문에 널 잃을 수는 없어. 제발 나를 믿고 나랑 결혼해주면 안 될까? 현주는 정말 죽을 정도로 싫었지만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빠도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요.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어요? 딱 하나만 약속해줘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하는 말 전적으로 믿어줘요. 나도 오빠한테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그 모녀가 뭐라고 하든지 내 말만 믿어주면 난 오빠랑 결혼할게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얘기해줘요. 너는 지금까지 내가 만나고 알고 지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야. 회사에서도 남 험담하거나 뒷말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내 후배지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너이기도 해. 네가 하는 말은 꼭 믿을 테니까 날 믿어줘.
그럼 나도 약속할게요. 오빠를 늘 믿을게요. 하지만 오빠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나 바로 이혼할 거예요. 신뢰가 없는 부부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알겠어. 널 꼭 영원히 아끼고 사랑할게. 날 믿어줘서 고마워. 결국 그렇게 결혼은 진행됐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결혼식을 참석하려고 부랴부랴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귀국하셨어요. 아빠는 나이가 많으셨지만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셔서 다부진 몸에 구릿빛 피부로 오셨는데 시누이가 뒤에서 크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골에서 농사짓다 온 거야 뭐야? 촌스러 진짜. 저는 애써 무시하고 아빠 품에 안겼어요.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 아직 애네. 결혼식에 안 늦으려고 진짜 급하게 날라왔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 서방.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난 지금까지 우리 딸 하나만 보고 살았어. 나한테 정말 귀한 딸이네. 내 생각해서 사고 한번 안 치고 정말 착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 딸 꼭 끝까지 아껴주게 하고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굳은 살이 박힌 아버지의 두터운 손을 잡고 입장하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 먼 나라까지 가셔서 돈을 버시고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옆에서 아빠랑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 들어와서 살면 안 돼? 나 이제 결혼하는데 아이 낳고 할 때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 그동안 진짜 많이 외로웠어, 아빠. 그렇지 않아도 슬슬 일하던 거 후배들 물려주고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이었어. 가서 정리도 좀 하고 돌아올게. 나도 이제 한국 음식도 그립고 사람도 그렇고 손자 손녀도 봐야지. 아빠 노릇은 잘 못해도 할아버지 노릇은 잘할 테니까. 알았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역시나 현주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할 시누이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탐내고 일을 다니는 것도 시기 질투를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괴롭힘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없는 틈에 저희 집에 들어가려고 도어락을 마음대로 누르다가 이웃 주민 신고로 경비 아저씨한테 걸리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비번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랑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한 자리 마련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나이 먹도록 백수로 있는 건 자기 탓인데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요즘 그런 학연 지연이 통하는 시대도 아닌데 끊임없이 욕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신우의 연락을 피했더니 심지어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누이를 회사에 취업시켜줬다가는 회사에서도 괴롭힘을 당할 게 뻔한데 전 절대 들어줄 마음이 없었죠.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치는 걸 보다 못한 팀장님이 전 그러면 포트폴리오라도 가져와 보라고 하셨어요. 실력이 되면 알바로라도 써주시겠다고요. 시누이 실력을 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 여우 같은 게 저보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라고 하지 않겠어요? 꼭 이런 부탁할 땐 시어머니를 대동해서 오더라고요. 새언니, 나 이번에 꼭 제대로 된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좀 도와줘. 너 그림 잘 그리잖아. 나 업무에 집안일까지 하느라 너무 바빠. 좀 힘들 것 같다. 예, 아가. 네 실력에 고작 그림 몇 장 그리는 거 일도 아니잖니. 백수 아가씨 불쌍하지도 않아? 좀 그려주련.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랑 남편 업무량이 많아서 집에선 좀 쉬어야 해요. 그리고 자기 실력으로 해야지 대필이라뇨.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요. 지금 이렇게 신랑이 할 시간에 몇 장 그려주면 되겠구나. 빨리 그려다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누가 대신 그려준 그림으로 대회 나가서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때 한번 경험했으면 이제 스스로 실력을 키울 때가 아닐까요? 그 실력으로 우리 회사에 취업한다고 해도 금방 실력이 들통나서 더 괴로울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둘째 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디자인 프로그램이라도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저 자격증은 있어? 야, 이게 어디서 잘난 척이야? 너 남편 동생한테 이렇게 대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냐? 일이라 하면서 배우면 되는 거지. 넌 뭐 처음부터 잘했냐? 어디서 잘난 척이야?
예, 너야말로 네 아가씨는 과거는 있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너한테 자존심 굽히고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넌 정말 너무하는구나. 그러니 얘가 옛날에 널 보고 독한 년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던 거구나. 아우 정대가리가 없어 정말.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집까지 찾아오셔서 이러시면 저희 너무 지쳐요. 방금 일하고 온 사람한테 지금 몇 시간째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저 엄마랑 현주 다시는 안 볼 거예요. 돌아가세요. 뭐야? 네 아버지가 저 세상에서 이 광경을 보시면 얼마나 후회하시겠니? 사고로 돌아가신 네 친아버지 대신 너 걷어주신 큰아버지를 저버릴 셈이야?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큰아버지도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오랜 세월 제가 뒤치다꺼리 한 것만으로도 은혜는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해요. 저 이제 두 분 그만 보고 싶습니다. 나가주세요. 뭐? 나가라고? 내가 왜 나가? 절대 못 나가지.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제가 그릴게요. 대신 많이 못 그려드려요. 세 장만 그릴 테니 나머진 아가씨가 알아서 해요. 아씨, 진작 그랬으면 이렇게 시끄러워질 이유 없었잖아. 아씨, 배고파. 아, 빨리 그려. 우리 밥 먹고 올 테니까 3시간 안에 다 그려놔.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먹을 것도 없네, 씨. 엄마,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아, 나 배고파. 아우, 그래. 뭐 먹을래,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괜찮아. 여보도 며칠 동안 야근하다가 간신히 집에 왔는데 계속 밥도 못 먹고 힘들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먹고 힘내자. 근데 그림까지 그리려면 시간이 많이 촉박하지 않아? 걱정 마. 예전에 포트폴리오 그려놨던 거에서 아무거나 3장 주지 뭐. 주희야, 정말 웃기다. 내가 너 때문에 웃는 거 알지? 결혼 전에도 저 두 여자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사는 낙이 없어서 담배만 피웠는데 너 만나고 나 정말 많이 웃게 됐어. 너랑 만나고 담배 끊어서 너 나 담배 피는 줄도 몰랐지. 결혼하고 따로 사는 게 정말 축복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 그냥 더 멀리 이사 갈까?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저 사람들 자주 못 올 대로 이사 가자. 보안 철저한 대로. 이런 상황 정말 답 없지만 정말 고맙고 미안해. 됐어. 우리 빨리 그림만 추려놓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지? 고기? 회? 오늘은 그럼 우리 자기 좋아하는 연어 먹으러 가자. 난 장어 먹고 가자 가자. 당신 장어 좋아해? 응? 음흉하긴. 근데 웃긴 건 저희 팀장님이 포트폴리오를 보자마자 제가 그린 그림인 걸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하긴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제 그림 솜씨를 모를 리가 없으셨죠. 와, 현주 씨, 그림 솜씨가 대단한데요. 아니, 어쩜 이렇게 주희 씨랑 그림체나 느낌이 똑같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신기하네. 현주 씨, 이 사과 그림 포트폴리오에 그린 대로 내 앞에서 똑같이 그려봐요. 네? 똑같이 지금 그리라고요? 아, 제가 도구를 안 들고 와서요. 그건 걱정 마요. 그림 도구야 뭐 여기 널리고 널렸는데. 자, 이 정도면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빨리 그려봐요. 똑같이만 그리면 내가 바로 입사시켜 줄게요. 신우이는 내 그림이랑 비슷하게 그리려고 용을 썼지만 역시나 실력은 금방 뽀록났어요. 그림 실력이 참 답이 없네요. 디자인은 프로그램을 써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감각이나 능력은 있어야 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 건데 그림 전공자 맞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줄 자리는 없어요. 앞으로 괜히 오빠랑 새언니 일하는데 괴롭히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사세요. 생각 같아선 더 심한 말로 혼내고 싶은데 아끼는 직원 동생이라 참습니다. 2번 다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돌아가세요. 뭐? 분수를 알라고요? 아씨, 쪽팔려, 씨. 주희 인연 두고 봐라.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팀장님은 저런 소리를 다 들리게 하는 거에 놀라셨대요. 그냥 인연 끊는 거 어떠냐고 하셨는데 너무 사는 게 피곤해서 그냥 힘없이 웃기만 했네요. 근데 그냥 웃기만 하지 말고 실컷 욕을 해줄 걸 그랬나 봐요. 집에 남편과 웃으면서 돌아온 저는 눈앞에 펼쳐진 집안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취업 못한 분풀이를 왜 저한테 하는 걸까요? 다시 고3 때로 돌아온 것 같은 충격에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빠가 제 결혼 선물로 사주신 명품 가방과 원피스, 구두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동안 외국에 일하시면서 비즈니스 차 알게 되신 인맥들이 많은데 딸이 있다고 하니 선물들을 많이 주셨대요. 아빠는 빠짐없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수가 상당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부잣집 딸인 줄 알았을 거예요. 몇 번씩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저 몰래 이리저리 들춰보고 침을 흘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개씩 몰래 가져가는 걸 봤지만 다시 갖다 놓은 걸 봤기에 크게 문제는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몰래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와선 문을 따고 들어와 제가 아끼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였어요. 돈보다도 아버지가 우리 딸 어디서든 기죽지 말라고 챙겨주신 그 마음에 아끼던 물건들이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엔 왠지 순순히 돌려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팔아치웠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울고 있으니 남편이 한참을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주희야, 걱정 마. 잠시만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건 이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야. 내가 용서 안 해. 조용히 나가더니 한참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잘 해결될 거라며 환하게 웃길래 저는 시어머니랑 대화가 잘 돼서 물건을 다 돌려받기로 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다음날 인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둑 맞으신 물건들 찾았다면서요. 남편이 신고를 해버린 거였어요. 도어락 비번을 알려준 적 없는데 집에 누가 문을 따고 들어와서 아내의 명품 구두, 가방, 옷을 다 가져가 버렸다고요. 그래도 말로 타이르지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걔들이 말귀를 알아들어? 하더라고요. 묵묵히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심각한 상황인데도 마주보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무단 가택 침입죄, 절도죄까지 더해져 몇 년형을 살고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내 딸 인생을 망치려든 하는 거였어요. 친작 취업시켜줬으면 이런 짓까지 했겠냐고 역성을 드셨습니다. 시누이는 설마 너희들이 나를 징역까지 살게 하겠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있다가 점점 돌아가는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가족관계이신 것 같은데 좋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처벌을 원합니다. 합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랑 현주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매달 월급 나올 때마다 150만 원씩 집안에 생활비 보내드리고 저 진짜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굶더라도 생활비가 정말 없어도 두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빚이라도 내서 드렸어요. 또 집안에 대소사 있을 때마다 도리도 다 해드렸고요. 근데 어떻게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셔서 물건을 훔쳐갑니까? 그것도 아내가 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물건들을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취직시켜달라고 떼쓰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릴 때만 해도 가족이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주가 저지른 건 범죄입니다. 게다가 가져간 물건이 다 가짜라고 했다면서요. 뭐? 가짜? 아빠가 주신 물건들 다 보증서도 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주신 것들 중에서는 가짜가 전혀 없었어요. 웃기시네.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그런 명품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처음부터 수상했어. 현주야, 저거 다 짝퉁이라 그랬지? 아니, 봐봐. 다 짝퉁 같잖아, 안 그래? 이현주 씨 계좌 추적을 좀 해봤는데요. 근래에 갑자기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품들을 많이 구입하셨더라고요. 이건 다 어디에 쓰려고 구입하셨나요? 그리고 집안에 몰래 가방 14개, 구두 20켤레, 원피스 12벌, 목걸이 3개, 귀걸이 8개, 반지 3개를 따로 챙겨두셨던데 이거 본인 거 맞습니까? 김주희 씨가 잃어버린 품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당근으로 5개 정도 거래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맞죠? 아, 몰라요. 난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오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무리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도 그렇지 너무하지 않아? 아, 다 장난이잖아, 오빠. 너는 장난으로 도둑질도 하니? 너는 정신 좀 차려봐야 돼. 저 가품들로 주위 물건들이 다 가짜였다고 속이고 뒤에서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 누가 모를까봐?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물엔 TV 눈물 나게 돼 있는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괴롭혔다더니 약속은 다 어기고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정말. 난 너 봐줄 마음 없어. 콩밥 먹고 나와.
어차피 당장 할 일도 없으니까 교도소 가서 정신 좀 차려. 거기 들어가면 기술도 알려준다고 들었어. 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범죄자 만들면 안 되잖아. 내 얼굴 봐서라도 용서해다오. 얘, 세아가 네 한편 좀 말려봐라. 오빠,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이리저리 고성이 오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어요. 아,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더라고요. 자기야, 정신이 들어? 의사 선생님이 자기 그동안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데 왜 말을 안 했어? 몸은 괜찮아? 나 완전 괜찮아. 뭔가 푹 자고 일어난 느낌인데? 그동안 일하느라 신경 쓰고 집안일에 신경 쓴다고 뭐 좀 피곤했나 봐. 나 죽을 병이래? 여보, 우리 엄마 아빠 된대. 자기 임신 벌써 6주 차래.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나 아무것도 몰랐어. 어쩐지 안 먹던 것들도 갑자기 맛있고 엄청 졸리더라. 세상에 내가 엄마라니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 근데 현준 어떻게 됐어? 감방에 쳐넣어달라 그랬어. 어허, 서방님아. 우리 동글이 다 듣는다. 그냥 풀어줘. 대신 우리 집엔 이제 절대 오지 말라고 하고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나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 그래도 되겠어? 그렇게 널 괴롭혔는데.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나도 이제 그 사람들 안 보고 싶어. 애도 생겼으니까 그동안 지원해주던 것도 다 끊을 거야. 그냥 우리 애기만 보고 잘 키우고 살자. 사랑해 자기, 사랑해 동글아. 근데 왜 동글이야? 당신 닮았을 거니까. 뭐? 나만 닮나? 경찰서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같이 철창 안에 있는데 참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제발 꺼내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다시는 너희 집 물건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하지 않겠다고요. 동네 소문날까 두려우니 제발 좀 꺼내달라셨는데 현주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습니다. 이번이야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풀어드리는 건요. 다만 지금까지 해드렸던 경제적 지원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도 제 가정이 생겼고 이제 제 아이도 생겼으니까요. 사진 멀쩡하신 두 분은 알아서 생계를 유지하셔야 할 겁니다. 오빠 진짜 미쳤어? 여자 때문에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 아니야? 오빠가 나랑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갑자기 일을 하라니 무슨 일을 하냐고. 나 절대 못해. 너네 집에 쳐들어가서 그럼 같이 살 거야. 책임져. 계속 그러면 접근금지 명령 신청할 거야. 너도 그 나이가 됐으면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네 손으로 돈 벌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네 엄마는 네가 부양해 이제. 나는 앞으로 내 가족 돌보기에 바쁠 테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면 그땐 징역 살게 될 줄 알아. 나한테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지금 징역 살러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거야. 징역 살긴 싫었나 봐요. 두 삐죽거리던 입이 조용해지더라고요. 3개월쯤 됐을 때 몸이 많이 힘들어서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저였기에 다들 아쉬워했지만 아기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고 제가 준비된 상태로 맞이하고 싶어서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아빠랑 영통도 자주 하고 좋았는데 또 가만히 쉬고 있으니까 또 손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아기 베넷저고리도 만들고 명기저기가 좋다고 해서 기저귀만 한 200개 만든 것 같아요. 남편은 쉬라고 휴직계 쓰게 했더니 기저귀 공장을 차렸다며 웃더군요. 제발 쉬라고 했는데 한동안 조용하던 이 몹쓸 인간들이 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네 남편이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아서 상황이 몹시 힘들게 됐다. 사는 게 힘들다. 눈앞이 캄캄하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진 않고 인터폰으로만 얘기했는데 자꾸 찾아와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옆집에도 방해가 되는 것 같아 피신을 좀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또 많이 걱정할 거 알아서 가죽공예를 배우러 다닌다고만 했어요. 사촌 오빠가 잡생각이 날 때는 손을 열심히 움직이는 게 최고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제가 또 한 손재주 하다 보니 카드 지갑, 장지갑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서 가방, 남편 차 키링 등 별의별 걸 다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수다도 떨고 만들다 힘들면 휴식도 좀 취하고 하니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한 달쯤 배웠을까요? 남편이 퇴근하고 올 시간이 되어 밥 준비하려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얼마 전 또 소란 피웠던 인근 경찰서였어요.
시어머니가 또 오셔서 상간녀, 상간남 잡아달라고 떼쓰고 계시니 이리로 좀 와보셔야 할 것 같다더군요. 갑자기 낯선 상황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갔더니 세상에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왔네. 저 여우 같은 게 착한 우리 아들을 꼬셔가지고 우리 사이를 다 이간질 시키고 게다가 임신한 몸으로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니까요, 글쎄. 저런 건 그냥 콩밥 좀 먹어야 돼요. 너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 좀 당해봐라, 어디. 경찰 양반, 증거도 여기 다 있으니까 저것도 유치장에 쳐넣어버려요, 빨리. 아니, 이제 모함까지 하시나 봐요? 우리 주변에 얼씬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요. 어쩌다 또 이런 짓까지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짓?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야. 착한 우리 오빠 꼬셔서 우리랑 이간질 시킨 나쁜 년아. 게다가 바람을 피워? 네가 더 발뺌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이것 봐. 이 여자가 가죽 공방 다닌다면서 남자랑 이렇게 놀아나고 있었다고. 세상에, 사진에는 제가 공방 소파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 어떤 남자와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 제가 손을 다쳐 남자가 밴드를 발라주는 모습, 제가 더워하니까 그 남자가 부채질 해주는 모습, 과일 먹여주는 모습까지 다양하게 찍혀 있었어요. 와, 조용하다 했더니 이제 파파라치까지 하고 계셨어요? 어디 탐정 취업이라도 했니 너는? 그 부지런함으로 취업을 하면 정말 빨리 승진할 텐데. 참네. 여보, 나 믿지? 나 아니야. 임신한 몸으로 무슨 바람을 피우겠어. 당신한텐 심심해서 공방 간다고만 말했는데 며칠 동안 저 여자들이 계속 집으로 찾아왔었어. 당신이 돈 안 보내니까 너무 힘들다고 계속 찾아오고 괴롭히더라고. 이웃집에 너무 민폐라서 그것도 피할 겸 공방 나갔던 거야. 공방 사장님은 내가 임산부니까 잘해주신 게 다야. 뭐?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 아들,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우리 착한 아들한테 어쩌다 저런 여우 같은 게 붙어가지고 너 임신한 거 우리 애들의 아니지. 말해봐. 사진 속에 저 남자 자식 아니야? 임신하자마자 남편 몰래 다른 남자랑 저런 짓거리라고 있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경찰 양반, 이런 불결한 여자가 남편을 속이고 다른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기까지 치고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 감옥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가둬놔요. 아니, 아주머니 진정 좀 하세요. 상황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여보, 나 자기 믿고 싶은데 이런 사진들이 있으니까 나도 좀 혼란스러워. 이 남자는 뭔데 이렇게 당신한테 다정하게 이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 자기 걱정한 일 한 번도 한 적 없어. 내가 증명할게. 증명 같은 소리 안 해. 거짓말쟁이 말 믿지 마, 오빠. 나 진짜 나 부끄러워서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나 전화 좀 할게. 진영 오빠. 잠시만 좀 와줄 수 있어? 전에 말했던 그 시어머니랑 시누이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어. 여기 어디냐면 30분쯤 신랑인 후에 도착한 우리 공방 선생님이 경찰서를 아주 뒤집어 놓으셨어요. 주희야, 무슨 일이야? 오빠,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오빠랑 나랑 불륜하는 사이래. 상간남 데려오라고 난리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불렀어. 미안해. 미친 거 아니야? 임산부인 너한테 어떻게 그런 누명을 씌워? 누구십니까? 저 주희 이종사촌 오빠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서 살았어요. 제가 한동안 시골에서 살았고 잠시 외국 유학 나가 있는 사이에 주희가 결혼해서 가족들끼리 인사할 시간이 없었네요. 애가 계속 답답해하고 집에 있기 싫다고 하길래 가족 공예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게 무슨 시어머니랑 시누이예요, 제부. 당장 인연 끊어요, 정말. 나는 주희가 말을 과장되게 하나 싶었는데 정말 인간 말종들이네요. 사촌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나랑 찍었던 사진들을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긴장했던 남편 얼굴이 그제야 편해지더라고요. 의기양양하던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쯤 상황 정리하시죠. 저번부터 봤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건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우리가 다 오빠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렇지 뭐. 외도 아니면 그만 아닌가? 안 그래? 이제 곧 엄마 생일인데 엄마 돈 없어서 갖고 있던 가방이니 뭐니 다 팔았어. 우리 진짜 이제 거지야, 오빠. 오빠가 어떻게 우릴 버려? 결국 다 돈 때문인 거네.
이제 당연히 호구 잡던 너네 오빠가 돈 안 준다니까 나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까지 찍고 상간녀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친 거야? 나도 이제 내 아이를 생각해서 그냥 참고만 있지 않을 거야. 한 번만 더 찾아오고 돈 요구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죄명들 다 몰아서 고소할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오빠, 나 너무 피곤해. 그냥 집에 가자. 저 사람들 그냥 상대할 가치도 없어. 사촌 오빠는 정말 어이없어 했어요. 남편한테도 그냥 호적 정리하라고 하더군요. 저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부양하고 있었던 남편도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어쩌면 아빠랑 떨어져서 외롭게 살았던 나보다 남편이 더 외로운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한참을 껴안고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위로해줬답니다. 남편도 저를 믿었지만 너무 다정한 사진을 보고 살짝 마음이 흔들렸대요. 저렇게 사진을 잘 찍는지는 몰랐는데 포토그래퍼라면 성공하겠다 하고 피식 웃었네요. 오빠는 제가 소파에 누워있는 사진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대요. 어디서 해프게 행동하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모르는 남자 앞에서 편하게 누워있다니 정말 심장이 쿵 했다네요. 하여튼 그 사람들 때문에 한참 웃었어요. 아빠가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실까 싶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통화를 하다가 요즘 사부인은 어떻게 지내시냐? 생신이 곧 다가온 것 같아서 내가 우편으로 선물 하나 보냈다. 나이 들면 가방도 좋은 거 들어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받아서 내가 좋은 걸로 사서 보냈으니 생신 꼭 잘 챙겨드려라. 남편이랑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생일 챙겨드리고 좋게 관계를 마무리하는 걸로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았지만 나중에 태어날 우리 동그리를 생각하니 집안이 너무 콩가루인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면 한 번씩 만날 수 있을 정도로만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연락해서 생일 때 오시라 했더니 상당히 놀라는 눈치더군요.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일상 받으러 오라고 하니 많이 이상했나 봅니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생일상을 받더라고요. 생일상을 쭉 둘러보더니 생일상이 이게 뭐냐? 잔뜩 배달시킨 음식들 뿐이네. 너는 나를 시어미로 생각은 하는 거냐? 정말 기가 막혔지만 부족하지만 많이 드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임신 중이라 몸이 많이 무거워져서 음식할 기력도 없었다고 말했지만 콧방귀만 뀌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희들 사이에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생신은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교류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챙겨드리라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앞으로 교류하지 않겠다는 말은 생일상이나 받고 인연 끊자는 얘기 아니냐? 아,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명품백 같은 소리 하네. 어디서 너 같은 짭을 선물이라고 해? 하며 시모가 내 뺨을 걷어올린 순간 세상에 갑자기 친정아빠가 문을 벌컥 열고 오신 거예요. 여러 음식 냄새가 좀 역해서 현관문을 좀 열어뒀었는데 그 틈에 우리들이 하는 얘기도 방금 제가 뺨 맞는 광경까지 다 보게 되신 거죠. 너무 반가운 마음과 서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돈! 지금 내 딸한테 뭐하는 짓이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손찌검이라니. 이제 막 귀국해서 사돈 생신 축하하려고 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우리 딸애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도 임신한 애를 어떻게 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상식이란 게 있습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거지 같은 것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각오하고 있는 게 좋을 거다. 나가! 살면서 그토록 화난 아빠의 모습은 이때 처음 봤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셨는데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촌 오빠가 아빠를 모시고 왔는데 그 사단이 난 걸 보고 얼마 전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과 저 어렸을 때 괴롭힘 당한 일까지 조목조목 다 알려드렸어요. 점점 더 일그러지시는 아버지 표정 때문에 제가 다 무서워서 오싹할 정도였어요. 한참 정적이 흐르고 자네, 우리 주희랑 계속 살 건가? 저 사람들이랑 다시 안 봐도 되겠나? 안 봐도 된다면 이제 호적 정리하게. 단호한 말에 남편도 마음을 먹는 것 같았어요. 바로 호적 정정을 신청하러 가더군요. 그리고 아빠랑 사촌 오빠가 갑자기 비장한 표정으로 나가셨는데 저녁 늦게 돌아오셨어요.
가서 칼부림이라도 하고 오실까 정말 무서웠는데 나갈 때랑 다르게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셔서 안도했네요. 주희야, 너 사필귀정이란 말 아니? 모든 일은 결국 바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야.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은 그 악행으로 망하게 되어 있단다. 그 사람들 뿌린 대로 거둘 거다. 두고 보렴. 내가 굳이 내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게 되어 있다는 거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더 무섭더라고요. 며칠 후에 저는 휴대폰을 보다가 정말 심하게 놀랐습니다. 세상에, 전 제가 살다가 이렇게 유명해질지 몰랐어요. 현주는 아마 더 모르지 않았을까요?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겪었던 괴롭힘들과 결혼하고 나서 겪었던 모든 괴롭힘들까지요. 경찰서에 경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대기하고 있던 기자가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까지 하는 바람에 기사도 나고 네티즌 수사대는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 신상을 아주 가루가 될 대로 다 털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다 퍼져서 외출만 하면 사람들이 욕하고 수군거리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댓글창에는 우리 학교 동창들이 속속들이 증언을 해주기 시작했고 현주한테 갈취당했던 순진한 남자들은 그녀의 너무 아름다운 인성과 문란한 사생활까지 세세하게 인터넷에 알려줬어요. 동네 어딜 가더라도 사진이 찍히고 이 사람들이라며 인터넷 게시판에 인별그램에 올라오니 자기들도 많이 괴로웠겠죠. 욕하는 사람들이랑 시비도 붙고 말싸움도 하고 다니기 일쑤에 주변 상인들도 물건이든 음식이든 안 판다고 나가라고 하는 일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살던 집도 급하게 내놓고 다른 동네로 도망갔다고 하는 말도 있고 더 멀리 시골로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긴 저희도 더 알아보고 싶진 않았어요.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저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눈이 동그란 예쁜 딸을 낳았어요. 우리 동그리는 남자 복이 많은 건지 태어나자마자 아빠, 사촌 오빠, 남편한테 둘러싸여서 사랑을 넘치게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내 얼굴이랑 정말 닮았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세요. 육아도 3명이 돌아가면서 도와주셔서 친정엄마가 없어도 전혀 힘들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제대로 된 가정이 생겨서 정말 행복하다고 해요. 혹시나 호적 정리하면서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 내심 걱정했는데 살면서 지금까지 같은 편안함과 행복을 느껴본 게 처음이라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장인어른이어서 너무 든든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촌 오빠도 있으니 마음이 정말 편하고 좋다고요. 또 예쁜 딸까지 생겨서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결심을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좀만 줄이라고 했어요. 분명 살면서 악연으로 얽혀진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주변에 누가 있던 내가 어떤 상황이건 간에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해나가다 보면 악연은 저절로 희미해지고 좋은 인연들이 모여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인연들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전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가죽공예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예전엔 제가 가진 재능 때문에 오해도 받고 괴롭힘도 당했지만 이제는 이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새롭게 편리한 디자인들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싶어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남 또한 행복해지는 게 정말 보람된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빛나는 하루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행복한 이 하루를 꼭 놓치지 않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마흔을 바라보는 여성이에요. 명상센터라면 생소하시겠지만 쉽게 말해 마음을 비우고 일상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정신적 질병을 가진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이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오늘 들려드린 얘기와 꽤나 관련이 있답니다.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분도 있을 거고 실화냐 되물으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실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한번 이혼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저를 쫓아다니던 동네 오빠에게 푹 빠져 결혼까지 갔더랬죠.
정신 차리고 보니 결혼식 치르고 신혼집이랄 것도 없이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네요. 저를 쫓아다니던 동네 오빠였던 남편은 당시 좋은 말로 하면 한량, 건달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면을 모르고 만났던 건 아닙니다. 다만 꾸준하게 저를 좋아해주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곧잘 놀림거리가 되었던 저를 지켜주려는 모습에서 호감을 느껴왔어요.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 있잖아요. 이제 남편이 된 그 오빠는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한량짓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일자리를 구할 생각은커녕 어쩌다 그런 말만 나와도 벌컥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여자가 그렇게 짹짹거리면 못 써.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 빨래 제대로 안 한다고 하던데 엄마 좀 잘 도와줘. 나 우리 엄마 아픈 거 죽어도 못 보니까. 당신 지금 그 말한 지가 1년째예요. 일자리 구한다고 안 하면 우리 독립은 언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빵집에 나가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왜 허락 안 해주는데요? 너 며느리가 되어서 하는 말이 그게 뭐냐?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돌보고 우리 엄마를 남의 손에 맡기냐? 당시 시어머니는 지병이 진전되어 제가 모든 수발을 다 들어줘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상태였는데요. 전 남편은 제게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맡기고 자기는 친구들과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려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고분고분 제 말을 잘 따라줬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수발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종으로 여기셨어요. 예, 나 물 먹고 싶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가져와. 늙은이 목 다 죽는 꼴 보고 싶으냐? 당장 안 가져와? 궁둥이가 왜 이렇게 무거운 게야? 아, 네, 어머님, 지금 곧 가요. 그러면서 제가 물을 갖다 드리면 맨몸으로 왔음 이런 거라도 잘할 것이지 하고 중얼거리셨는데 그 말이 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가난한 저희 집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시댁살이를 못 참은 제가 돈이라도 벌자 싶어 옆집 아주머니에게 시어머니를 몇 시간만 맡기고 빵집 아르바이트를 나가기로 했는데요. 다행히 빵집 사장님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나온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채용해 주셨어요. 문제는 그날 사달이 일어난 거죠. 며칠 만에 들어온 남편이 제가 집에 없는 것을 보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전 날아오는 물건에 맞아 그만 쓰러져 응급실에 누워있게 되었고요.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때 놀란 표정으로 저희 친정엄마와 오빠가 달려오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너 이 자식 미쳤어? 아니 사내 새끼가 때릴 게 없어서 마누라를 좁혀냐? 저게 흥분할 일이 아니고요. 제가 뭐 그러고 싶어 그랬겠어요. 맞을 짓을 하니 했죠. 아씨 더럽게 쫑알거리네. 뭐야? 이 새끼 넌 인간이 안 됐네. 너 안 되겠다. 오늘 그냥 너 죽고 너 죽어보자. 당시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친정오빠가 전 남편에게 주먹질을 하려는 걸 간호사 의사들이 모두 뛰어와 겨우 말렸을 정도였죠.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한없이 떳떳했더랍니다. 누워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허탈한 실소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친정엄마는 그날 저를 붙들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셨고 그게 또 속상해 저도 한 바가지 눈물을 쏟다 결심을 했답니다. 이 결혼에 종지부를 찍기로요. 결혼 생활이 고작 1년 남짓이었으니 정리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애초에 재산이랄 것도 없었으니 과정은 더욱 쉬웠고요. 야, 너 나 떠나고 어디 가서 뭐하고 살게? 고등학교도 간신히 나온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머리도 둔한 널 어디서 받아준대냐? 내 생각해주는 거면 필요 없으니까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뭐라고 살든 양아치 짓 하고 사는 너보단 훨씬 잘 살 거니 걱정 말고. 뭐? 이 미친게. 아, 내가 말 안 했구나. 나 취직했어. 당신이랑 갈라서기 전에 나도 먹고 살 국린 해야 할 것 같아서 면접 봤는데 붙었더라. 꽤 괜찮은 곳인데. 여기 대로변에 있는 그 회사 알지? 네가 거기 붙었다고? 말도 안 돼. 마지막에 제가 전 남편에게 날린 이 같은 말은 지금 생각해도 속이 시원합니다. 네, 사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 중견기업계 경리로 취업도 하고 생계수단을 마련한 뒤였습니다. 계획 없이 살던 논팽이는 제 말에 퍼뜩 놀라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 얼떨떨한 얼굴이 어찌나 통쾌하던지 시댁문을 박차고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그때 수중에 돈이 얼마 없었기에 친정가족의 도움을 받아 작은 단칸방 하나를 마련해 회사 근처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푼 두 푼 모아 아껴 사시는 엄마 돈을 받는 게 미안해 한참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제게 친정엄마는 미영아 이혼한 거 절대 흠 아니야. 그러니 떳떳하게 살아. 너만 떳떳하게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며 제 눈물샘을 한 번 더 자극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나 떳떳하게 살게요. 엄마 딸답게 그렇게 살게요. 하지만 사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 누구에게도 제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꽤 친해진 동료에게도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결혼하고 이혼했다는 그 고통스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측에서 먼저 꺼려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누가 청첩장을 주거나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도 했답니다. 미영 씨는 누구 안 만나? 나이도 차지 않았나? 집에선 아무 말 없어? 아, 저는 그냥 일하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에이, 싱글로 살려고? 외로울 텐데. 내 주변 싱글들은 결혼 안 한 거 다 후회해. 다들 저를 걱정해 주셨지만 그렇게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30대로 흘러가더라고요. 30대가 되니 주변에선 선자리를 제안하기도 하고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는데요. 전 과거에 한번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프로필을 듣기도 전 무조건 거절부터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와의 거래처 간에 미팅이 있는 날인데 거래처 직원이 5분 정도 늦더라고요.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기에 교통정체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먼저 내려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헐레벌떡 비 맞은 남자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고 전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비한 서류들이 비에 젖을까봐 우산을 찾으러 다녔는데 근처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겨우 5분인걸요. 아, 그럼 그걸 찾느라 이렇게 비를 다 맞으신 거예요? 추우시겠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따뜻한 난로라도 켜드릴게요. 아니에요. 수고스럽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 괜찮긴요. 지금 다 젖으셨는데요. 그러다 감기 걸리겠어요. 나중에 남편이 말하기를 저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남편의 우직한 인상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종종 만나며 사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게 좋은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첫인상 그대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날수록 더 마음에 들었지만, 제겐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었으니 그걸 밝히기가 쉽지 않았어요. 차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상 이젠 정말 말을 해야겠다 싶어 술을 먹고 쥐어 짜내듯 말하게 되었어요. 사실 나 한 번 결혼을 했다 이혼을 했었어. 지금까지 민수 씨 만나면서 말 못해 미안해. 두려워서 말 못하고 있었어. 그래도 우리가 연인이 되기 전에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부담스럽다면 여기서 그만둬도 괜찮아. 나 각오하고 있어. 전 내심 당연히 거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대답은 예상 외였어요. 처음엔 무척 놀란 듯 했지만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절 보고는 괜찮아.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 이런 거일 줄은 몰랐는데 이혼한 게 흠도 아니고 난 받아들일 수 있어 하며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혼한 게 흠도 아니라고 하셨던 저희 친정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생각나서 그런지 괜스레 눈물이 나 왈칵 복받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이후 남편과 저는 빠르게 연인의 단계로 진입하여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역시나 제 마음은 또 한 번 출렁거렸습니다. 바로 남편의 가족, 제겐 시부모님 되실 분들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시댁은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일단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는 점에서부터 상당히 기가 죽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학원에서 피아노 선생님을 하셨다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남편을 낳고 키워주신 좋은 분들이시겠지만 이런 좋은 집안에서 한 번 결혼한 며느리를 선뜻 좋아하실 리 없잖아요.
역시나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눈빛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왜 이혼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가씨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데. 아, 네. 전 남편이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일자리도 찾지 않아 생계도 어려웠고요. 나중엔 저를 때리는 상황까지 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성질이 못된 사람이었구만. 이혼하길 잘했네요. 빨리 벗어나 다행이에요. 그나저나 우리 민수 짝으로는 딱이네. 잠시만요. 근데 그게 진짜 이유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아니, 아가씨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우린 알 수 없지 않나 이 말이죠. 뭐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위해 충분히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거짓말 아니에요. 맹세코 정말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음대를 나오신 분답게 우아하고 고상한 말투를 유지하며 가슴에 날이 박히는 말들을 하셨어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하시길래 증명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끔찍한 기억이었지만 전 오래전부터 핸드폰 사진첩에 가지고 있었던 서류 한 장을 보여드렸죠. 제가 남편에게 맞아 큰 상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소견서였어요. 그래도 난 영 믿기지가 않네.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에 워낙 못 믿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기꾼이 괜히 나오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의심을 거두지 못하셨고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어 버렸죠. 저 역시 여기서 얼른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화 한 번 못 내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남편이 얼굴이 불그락풀그락해지더니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앉혀놓고. 그건 너무 무례하신 말씀이잖아요. 저희 그만 가볼게요. 제가 이 사람 볼 면목이 없네요. 하고는 제 손을 잡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라고요. 남편은 밖으로 나와 저만 믿으라며 어떻게든 자신이 해결할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시어머니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심란했습니다.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이 안 보여 가슴이 답답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온 거였죠. 내가 김장김치를 했는데 너무 많아서 네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괜찮니? 아유, 무리한 부탁이려나? 아유, 무리한 부탁이긴요, 어머님. 금방 갈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김장김치를 했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를 보고자 하시는 건가 싶어 저는 당시 회사에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뒷일을 다 제쳐두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펼쳐진 상황은 황당무계했어요. 시어머니는 재료만 턱 올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무장갑을 제게 던지며 말하셨어요. 얘, 너 김장 해봤지? 시댁살이 했으면 당연히 해봤을 거 아니니? 한번 야물딱지게 묻혀봐라. 어디 솜씨 좀 보자. 아, 이거 테스트야, 테스트. 테스트요? 그래, 며느리 테스트란다. 한번 마음에 들게 해보렴. 아, 갑자기 테스트라니 당황스러운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김장김치는 항상 며느리와 담그는 게 자기의 소망이자 바람이었다며 이걸 통과해야 며느리 자격이 주어질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김장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추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하라는 건지 하는 중간중간 손이 너무 아파 혹시라도 도와주실까 싶어 어머니 쪽을 흘긋 쳐다보았지만 TV를 보며 깔깔 웃는 소리만 들을 뿐 부엌으로 올 기색은 보이지 않더군요. 돕기는커녕 TV를 보시며 통화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저를 가리키는 것 같아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럼 미자노도 알다시피 내가 아들을 참 곱게 키웠어. 나도 그렇게 자랐고 우리 친정이 부유했잖니. 그럼 당연히 내 며느리는 부유한 집에서 곱게 큰 사람이어야지. 흙탕물에서 자란 사람이면 되나?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란 큰 사람이어야지. 아, 무엇보다 순결해야 하고 맨 마지막에 순결해야 한다는 말을 유독 크게 발음하시는데 제 착각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날 결린 어깨를 두드리며 겨우겨우 마무리를 해나갈 때쯤에서야 오셔선 아,
맛은 괜찮네. 그래, 다음에도 좀 부탁한다. 김치는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우리 외갓집 친척들이랑 나눠 먹을 거거든.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드시려고 이 많은 김치를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친척분들 것까지 모조리 저를 시키신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고비까진 기대하지 않았지만 저녁을 먹고 가라느니 하는 말을 기대했는데 일절 그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속이 상했죠.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받지 못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에 갈 채비를 하자 시아버지께서 마침 들어오셨는데 시어머니께서 마치 이 많은 김장을 혼자 다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보, 내가 김치 좀 해봤는데 먹어봐요. 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딱이겠죠? 아이고, 이걸 당신이 다 했을 리는 없고 우리 예비 며느리까지 와서 도와준 거야? 당시 시아버지는 저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는 분위기였기에 좋게 봐주고 계셨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단칼에 자르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예비 며느리가 너무 곱게 자랐나 봐요. 이런 건 잘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내가 했어요, 여보. 얼른 식사해요. 이왕 있으니 같이 하지. 아가, 너도 얼른 와서 앉아라. 아니에요. 쟤는 가야 한다네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바쁘다나 봐요. 내가 거절을 당했다니까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데 차마 시아버지 앞이라 항변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시고 저를 그냥 보내는 게 미안하셨던지 다음번에 꼭 식사 자리를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나오자마자 화가 울컥 솟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분하고 억울했죠.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악의적인 심부름은 계속되었어요. 아주 가볍고 사소한 심부름조차도 시켰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먹는 비타민 약을 사오라는 심부름부터 커피가 마시고 싶으니 꼭 스타벅스에 가서 사오라는 심부름까지 시켜대며 돈 한 푼 주지 않으시더군요. 말로는 고맙다고 받으시지만 어느 날은 스타벅스 커피가 아니란 이유로 넌 내가 아무 커피나 돈 주고 사 먹을 사람으로 보이니? 하고 화를 내셨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우리 아들과 엮이지 말란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저도 이제는 못 참겠다 싶어 심부름을 부탁하는 문자가 왔을 때 심부름거리는 들지 않고 시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어요. 이번엔 바카스를 사달라는 심부름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빈손이라는 것에 시어머니 상당히 불쾌하시더군요. 왜 빈손이니? 네가 먹으면서 오기라도 한 거야? 아님 붕어머리라 중간에 까먹기라도 했니? 어머님, 심부름 시키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부탁하시면 곤란해요. 어머,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니? 너 사람 참 이상하게 만드는데 뭐 있구나. 한번 결혼해봤으면 애가 융통성은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없니? 시어머니는 저의 결혼 전적을 들먹이며 비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좋아서 한 일을 가지고 생색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자초한 일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걸 악용한다는 점을 꼬집어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의 취급을 당하는 건 제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너무 힘들다는 말씀도 덧붙여서요. 그런데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엔 비웃음이 한껏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 내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이 정도 수발은 들어야 하지 않겠어? 이 정도도 생각 못한 거니? 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데. 넌 테스트 불합격이다. 네? 수발이요? 아, 어머님, 지금 무슨 조선시대인가요? 전 수발 같은 거 들 생각 없는데요. 제가 왜 어머님 수발까지 들어야 하는 거죠? 한 번 결혼했던 이유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죄송하지만 전 어머님이 찾는 며느리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그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어요. 이미 한 번의 결혼 생활에서 시댁살이라면 질릴 만큼 겪어봤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허나 돌아오면서 마음속 아물지 않았던 상처가 도드라진 느낌이 들며 가슴이 욱신거리더라고요. 그 후부턴 시어머니도 제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고 저도 어떤 문자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만남도 자동적으로 뜸해졌는데 남편은 제 심정에 무슨 변화라도 있는지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눈치였어요.
언젠가는 다 말해야겠지만 그땐 당신 어머니가 이런 일을 시켜서 그렇다는 말을 구구절절 하고 싶지 않아 그저 만남을 자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서 이상한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젯밤 제게 누구를 만났냐는 문자였어요. 저는 어젯밤 일이 피곤해 곧바로 집에 들어가 책을 좀 읽다 잠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말했더니 남편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사진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와 굉장히 비슷한 외모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술집에 나란히 앉아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특히 제 헤어스타일이 그랬어요. 옆모습만 나왔기에 더 저라고 착각할 수 있는 사진이었는데 보자마자 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곧장 남편이 있는 시댁 앞으로 갔고 거기서 이 사진을 누가 보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겠다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이런 문자가 왔는데 놀라 제게 먼저 물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럼 도대체 누가 보낸 건데?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저는 점점 더 흥분되어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그런데 저희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부모님께서 무슨 일이라며 시댁 앞으로까지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제가 남자를 좀 만나게 생겼잖아. 내가 딱 알아봤다니까.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 누굴 만났는지 어떻게 몸을 굴렸는지 알 길이 없잖니? 그런데 그 순간 전 소름이 끼쳤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어오는데 이 일이 어떻게 꾸며진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덫에 걸려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 전 남편을 끌고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잘 들어. 이건 당신 엄마가 한 짓이야. 분명해.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어머님이 아니면 누구겠어.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촉이 맞아. 지금껏 내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많이 끌려다녔는지 알아? 아니야, 설마. 우리 엄마가 설마 그런 짓을 했겠어. 저도 시어머니가 될 사람을 그렇게 여기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을 꾸며낼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도통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달까요? 되려 저를 설득시키는데 더 미칠 노릇이었지요. 분명 시어머니가 한 짓인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럴 때 친정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엄마한테 말할까? 말해서 털어버릴까?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더 가슴 아파할 엄마를 떠올리면 입을 뗄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곧 대망의 날이 다가왔어요. 회사에서 업무가 끝날 시간쯤에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근처 커피숍에서 보자는 문자였어요. 시간보다 일찍 가 앉아 있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1시간 30분 늦은 시어머니가 느긋하게 저쪽부터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턱하니 탁자 위에 뭘 올려놓으셨어요. 전 드라마 같은 그 장면이 제게 일어날 거라곤 단 한 번도 상상치 않았기에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게 뭔가요? 뭐긴 뭐야. 눈치가 없어도 더럽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돈으로 준비했다. 내가 네 얼굴 봐서 험한 말은 안 할게. 돈 액수는 세어봐도 돼. 근데 네 수준에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할 거다. 보아하니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별다른 직책도 아니고 혼자 먹고 살 돈만 근근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이면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다. 그러니 내숭 떨지 말고 받아라. 아,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상품도 새 상품이 좋잖아? 나는 사람도 그렇다고 봐. 우리 아들 짝으로 헌 상품 드리는 거 우리 집안의 수치야. 내가 말을 따로 안 했지만 난 내내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다. 내 아들도 그렇게 키웠고. 그런 내 아들에게 더러운 흙먼지 묻히는 거 싫다. 붕어 대가리라도 내 말 알아들었지? 순간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산 가방을 들어 보이며 이것도 새 상품이니 아껴 들고 다니는 거라고 사람 마음이 물건에도 반영된다며 주제와 분수를 알아야 할 사람이라고 덧붙이셨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있었는지 후회가 된답니다. 정말 가당치도 않는 말이었는데 말이죠. 주제를 알라고요? 어머님, 제가 한번 이혼했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리고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떳떳하신데요? 이상한 사진이나 보내시는 그런 더러운 일까지 하시고요. 헉, 뭐라고? 어딜 감히 한번 이혼한 년이 내 아들 넘본 것도 분해 죽겠는데 이 미친 게 지금 누굴 몰아가?
그리고 내가 보냈으면 네가 뭘 어쩔 건데. 너같이 어디 한번 굴렀다 온 더러운 것이. 그때 시어머니는 다시금 고상함을 유지하고 있던 가면 속 진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소리를 버럭 지르며 돈 봉투에 있는 돈을 탈탈 털더니 제 얼굴로 집어 던진 것이었어요. 헌 상품이란 말을 들은 것도 억울한데 돈으로 뺨을 맞는 기분이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선택한 건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민수 씨와의 진심을 다해 만나고 있고 어머니가 말리셔도 계속 만나야겠다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진 모르겠지만 반오기로 그런 말을 주절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행동에 더 화가 나 이번엔 물잔을 들어 얼굴에 뿌리려 들었어요. 속으론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남편이었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돈들은 뭐고? 남편은 돈 봉투만 보고도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미영이랑 잘 얘기해 본다고 해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온 건데 돈 봉투를 주시러 오신 거였어요? 어쩐지 그래서 미영이 얼굴이 안 좋았네요. 엄마, 겨우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진도 엄마가 보낸 거예요? 아니 아들아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저 오해란다. 어? 네가 뭔가를 오해한 것 같아. 나 다 들었어요. 남편은 기가 찬 얼굴로 시어머니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쏘아대더니 급기야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부모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이었죠. 갑작스런 말에 저도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남편의 의지는 상당히 확고했어요. 이후에도 남편은 아예 부모님 집에 나와 살며 연락 한 통을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오히려 더 실망했다며 결심을 무리지 않았어요. 한편으론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적부터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편견 같은 것들을 갖지 말고 사람 그대로를 바라보며 교제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고 해요. 정직함이 우선이고 교양을 항상 최우선시하며 자라라는 그런 가르침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믿기지가 않아. 난 어떻게든 당신과 결혼할 거야. 남편이 강경하게 나오니 시어머니는 백기를 드는 심정으로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끌고 가도 될지 아니면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지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요. 남편이 시댁과는 보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상견례까지는 결코 가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먼저 저희 집에 와서 굉장히 싹싹하게 굴어 이미 친정 식구들의 점수를 따놓았어요. 당시 제가 어떤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던 친정엄마는 그저 해맑게 웃으시며 남편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그때의 기억도 사실 제 결정에 한몫했답니다. 우리 딸이 사실 혼자 저리 살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고마워요. 그리고 잘 살아줘요. 우리 딸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친정오빠 역시 남편 될 사람이 듬직해 보인다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전번 같은 논팽이가 아니라 안심이라면서요. 이미 오빠는 토끼 같은 딸 2명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제 결혼에 대해 내색하지 않았지만 꽤나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친정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니 제 마음 한켠에서도 잘한 결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은 무시하고 살면 된다고 스스로 위안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게 된 상견례는 그 전날부터 위장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온갖 잡다한 상념으로 일이 손에 안 잡힐 지경이더군요. 그리고 이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요. 어머, 너 명숙이 아니니? 아니,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니?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다니. 그래. 성미지? 오랜만이네.
시어머니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며 웃어 보이던 친정엄마께서 갑자기 시어머니를 보고 놀라시더니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의 시어머니는 너무나 어색한 웃음으로 화답하셨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는 중학교 동창이셨다고 해요. 당시 고향 동네에 중학교가 몇 개 없어 전교생이 두루두루 아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와도 3년 내내 말을 트고 지낸 사이였다고 하셨어요. 상견례 자리의 화제는 곧바로 그 동네 이야기라든지 중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들로 넘어갔습니다. 친정엄만 시종일관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건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죠. 시어머니는 마치 음식에 취한 듯 어딘가 내내 불편하신 기색이었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아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부인. 아니, 성미라 불러야 하나? 헷갈리네. 그러니까 존칭 쓰기도 어색한데 우리끼리 있을 때만 녹는 게 낫지 않을까? 어쩌면 좋으려나. 그러게? 아유, 근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이고, 어디가 아프니? 긴장해서 그런가? 게다가 그날 상견례는 굉장히 일찍 마무리가 되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니가 중간에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하시더니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말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안색은 좋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시어머니가 배를 움켜잡고 떠나셨고 그날은 그렇게 일찍 자리가 접히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새삼 놀라 다시금 이 일을 되짚어보게 되었지요. 남편은 역시 저와 만난 게 인연이었다면서 이제 장모님과 자기 엄마가 친구 사이이시니 저에게 함부로 못하실 거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나중에 상견례 자리가 파하고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셨는데 어쩐지 상견례 때의 밝은 분위기와는 달리 약간 걱정하는 말투셨어요. 엄마, 오랜만에 동창 만나고 반가우셨겠어요. 근데 난 아까 너무 놀랐지 뭐예요? 그래. 저기 근데 미영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명숙이 그러니까 너희 시어머니한테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던가 뭐 그런 거 없...